얼마 전 뉴욕 맨하탄으로 출장을 와 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살해된 사건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인물이 미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근본적인 의료보험의 문제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하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라 윌슨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수업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 저는 우연히 로버트 앤더슨 교수님의 글로벌 의료정책 비교연구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료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특히 저의 아버지가 보스턴의 한 보험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면서 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야기하셨기에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더슨 교수님께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신 그날은 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GDP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의 의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경우 진료비가 $8 정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더구나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마침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은 이런 차이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보험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맹장 수술로 $30,000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수술이 한국에서는 $300 정도의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의료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1977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에 완성된 이 과정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앤더슨 교수님의 수업을 기다리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국 유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들은 실제 경험담은 제가 배운 이론적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발전 과정을 비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의료보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전쟁 중 임금 통제로 인해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직장 중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7년 한국은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앤더슨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합의를 꼽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1989년에는 도시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미국은 아직도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이를 이뤄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00년 한국이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개혁이 가능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결과 행정비용이 크게 줄고 보험 관리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경우 수많은 보험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행정비용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였던 선배님의 사례로 해주신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농부셨는데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가 의료보험 덕분에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한국의 의료보험 발전 과정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빈곤했던 나라가 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하나의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수업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주제는 바로 의료보험의 보장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이토록 광범위한 보장성을 제공하면서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97%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2,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앤더슨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강제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오히려 보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참여로 위험이 분산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친구를 통해 들은 실제 사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할머니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총 의료비용 5천만 원 약 4만 달러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300만 원 약 2,40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수술 후 파산을 선언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게다가 한국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 지출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보험이 예방적 의료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년마다 제공되는 무료 건강검진은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도 부러워할 만한 제도라고 앤더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고 일부 고가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 분위기는 갑자기 냉랭해지기도 했는데요.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리암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뉴욕의 유명한 사모펀드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처럼 날카로운 비즈니스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교수님, 한국의 의료보험이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해도 의료 수준은 미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싸다는 건 결국 질이 낮다는 뜻 아닌가요? 전 돈을 더 내더라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프로젝터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OECD 자료였는데 놀랍게도 MRI나 CT 같은 첨단 의료 장비 보유율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았고 환자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리암, 자네가 제기한 의문은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네.
예를 들어 위암 생존율은 한국이 세계 1위야. 리암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요? 미국의 최고급 병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나요? 이때 앤더슨 교수님은 재미있는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였죠. 심지어 미국의 유명 병원 의사들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비용이 낮다고 해서 질이 낮은 건 아니야. 오히려 한국은 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더 많은 자원을 실제 의료 서비스 향상에 투자할 수 있었지. 행정 비용만 해도 미국은 전체 의료비의 25%가 넘는데 한국은 5% 미만이라네. 특히 교수님이 보여주신 심장수술 성공률과 응급실, 도착시간 통계는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리암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이 있습니다. 값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효율적인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품질 향상의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업 중 수잔이 교수님께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였죠. 문제는 할머니께서 은퇴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셨지만 보험이 없어서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를 받으셨다고요. 앤더슨 교수님은 이런 사례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의료 접근성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네. 65세 이상 노인은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본인 부담금도 크게 줄어들지. 더구나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질 경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돼서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네. 또한 치매 같은 노인성 진단을 받았을 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필요한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게 흔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네에 병원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는 거의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더군요. 한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나? 앤더슨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야. 미국처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지. 한국에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통해 거의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수잔의 할머니의 경우에도 한국에 사셨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앤더슨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 방식일 겁니다. 미국은 의료비용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이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수업 중간에 제 옆자리에 에밀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작년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실험적 치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이런 게 바로 우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잊어버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컴퓨터 화면을 켜셨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를 보세요. 화면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도표가 떴습니다. 한국은 의료가 기본권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했기에 에밀리의 여동생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국민의 의료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질병 예방부터 맞춤형 치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역시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분절된 의료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통합성이에요. 우리의 시스템은 분절되어 있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반면 한국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라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래 의료보험의 모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의 혁신, 예방의료의 강화,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닌 철학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기본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방향이 결정되죠. 한국은 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올바른 철학과 혁신적인 접근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한국의 철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의료 정책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도 한국처럼 공평하고 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수업 시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햇살 가득한 강의실에서 앤더슨 교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정책 기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발표해보세요.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강단에 섰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얻은 통찰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장을 넘기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단일 보험자 시스템은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의료와 디지털 혁신은 미래 의료보험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깊은 눈빛이 저를 향했고 이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자네가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구려.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이제는 그 장점을 정확히 짚어내는구먼. 첫 줄에 앉아있던 리암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의료보험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라고 발표하자 강의실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의료정책 인턴십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만나는 광경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암 치료비를 걱정하며 한숨 쉬는 노부부,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2차 대출을 알아보는 중년의 어머니, 보험 청구가 거절될까 불안에 떠는 청년까지. 이들의 걱정 가득한 표정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응급실 당직이었던 지난주 화요일 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도착했지만 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분노를 하며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욕타임스를 펼쳤을 때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26살의 젊은이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탄피에 새겨진 세 단어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딜레이, 디나이, 디포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미국 보험회사들의 전형적인 보험금 지급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제 손이 떨렸고 옆자리의 동료들도 침묵 속에 신문을 응시했습니다. 즉시 노트북을 열고 앤더슨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건이 우리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적인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거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교수님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병원 도서관에 남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그들은 같은 기술을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연구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하버드 정책 리뷰의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논문을 투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원고 작업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 의료보험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를 완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서 이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제안한 핵심 개혁안은 예상 밖의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권유로 이 내용을 발전시켜 현재는 하버드의 연구실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의료 서비스를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명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은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이러한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의료보험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도 자금도 아닌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